어서 오십시오. 제주 오름길 투어에 참가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민수라고 합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가이드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67세의 김영석 씨의 세계가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김영석 씨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젊은 가이드의 얼굴. 민재야, 김영석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운 채 김영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고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이 귓불을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착각하신 것 같네요. 가이드의 냉정한 목소리에도 김영석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귓불을 만지는 그 하찮은 습관까지 10년 전 실종된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옆에서 아내 박순자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반응만으로도 그 가이드가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이봐요. 느려 터진 노인네들 때문에 우리까지 기다려야 하나? 뒤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참 패키지 여행도 예약해놓고 이딴 식이니? 그 말에 김영석 씨의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 민수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다른 관광객들을 안내했습니다. 김영석 씨의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로 향하는 동안 박순자 씨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짜 민재 같아요? 틀림없어. 우리 아들이야. 김영석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모르는 척하는 거죠?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야 해. 김영석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 바늘은 10년 전 그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사라진 날, 버스에 오른 김영석 씨 부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이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가이드 민수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묻지마 관광이라고도 하죠. 버스 안에 웃음이 터졌지만 김영석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묻지마 관광. 질문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 제주도는 화산섬이에요. 약 180만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김영석 씨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가이드의 움직임만을 좇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설명을 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귓불을 만지는 모습, 특정 단어를 강조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습관, 설명하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버릇, 모두 민재의 특징이었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건 마치 지난 10년간의 김영석 씨의 삶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을 찾아 헤매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못했던 시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온 시간. 첫 번째 목적지는 성산일출봉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은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김영석 씨의 시선은 가이드의 왼쪽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열쇠고리가 빼꼼 보였습니다. 도라르방 모양의 열쇠고리.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분명 10년 전 민재에게 사주었던 바로 그 열쇠고리였습니다. 첫 제주도 여행에서 어린 민재가 조르고 졸라 결국 사게 된 기념품이었습니다. 여보, 김영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기 봐요. 주머니에 있는 열쇠고리. 박순자 씨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민재야. 버스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끼고 달렸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창밖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지만 김영석 씨 부부의 마음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본토와 달리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다라고 들어보셨나요?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은 관광객도 추가해야 할 것 같네요. 가이드의 농담에 버스 안은 다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행객들은 가이드의 재치 있는 설명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석 씨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보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의 불안감이 스치는 순간, 버스가 성산 1출봉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김영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안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10년의 기다림은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요. 김영석 씨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를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다가가서 물어봐야 해요. 묻지마 관광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질문할 시간이었습니다. 성산 1출봉 앞에 선 관광객들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거대한 화산 분화구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죠. 하지만 김영석 씨의 눈은 오직 가이드 민수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 성산이 출봉은 약 5천년 전 바다 속에서 폭발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형성되었다고 해요. 인생이 그렇죠. 수십 년을 평범하게 살다가도 단 몇 분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도 합니다. 민수의 말에 김영석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그날 단 몇 분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자,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40분 동안 둘러보시고 저기 바위 앞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흩어지자 김영석 씨는 결심한 듯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전문가의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네, 정말 민재가 아닌가? 김영석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초조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귓불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민수입니다. 민재라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김영석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민재가 도라르방 열쇠고리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관광객분들을 안내해야 해서 나중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그리고는 서둘러 다른 관광객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듯이, 여보, 어떻게 됐어요? 박순자 씨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봤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두 사람은 묵묵히 성산 1출봉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김영석 씨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이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수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수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봉투가 오갔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김영석 씨가 아내에게 그 광경을 가리켰습니다. 박순자 씨도 그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저 사람 뭐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뭔가를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관광 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섭지코지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수는 다시 활기찬 목소리로 관광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섭지코지는 제주어로 좁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다로 돌출된 지형이 마치 혀를 내민 것처럼 생겼죠. 이곳에서는 드라마 올인이 촬영되었습니다. 민수의 설명은 전문적이고 유쾌했지만 김영석 씨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라는 청년이 자주 뒤를 돌아보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쫓아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섭지코지에 도착해서도 김영석 씨 부부는 민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민수가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제주도는 참 아름답지.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어르신.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예전에도 와봤어. 10년 전쯤. 김영석 씨는 의도적으로 그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다시 귓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추억이 되셨겠네요. 아니, 좋은 추억이 아니야. 그때 내 아들이 사라졌거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는 제주도 사람인가? 아, 아니요. 그런데 제주도에 대해 참 많이 알고 있군. 가이드니까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이드 일은 언제부터 했나? 5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영석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직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5년 전에. 그전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김영석 씨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의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그럼 자네 부모님은? 민수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습니다.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민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관광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김영석 씨는 재빨리 그것을 주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그 위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과 평화의 절. 저녁 8시. 김영석 씨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행 일정에는 없는 장소였습니다. 민수가 저녁에 찾아갈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뭔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뭘 줍는 거예요? 박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운명이에요. 우리가 민재를 찾을 수 있는 단서예요. 섭지코지를 떠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김영석 씨는 그 쪽지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보물지도를 발견한 사람처럼.
버스 안에서 민수는 계속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설명 속에서도 김영석 씨는 낯익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 설명 중간에 잠시 멈추는 습관,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귓불을 만지는 버릇. 여러분, 제주도에는 오름이라는 독특한 화산 지형이 있습니다. 오름은 작은 화산체를 뜻하는 제주 방언인데요. 제주에만 360여 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고비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죠. 민수의 설명을 듣던 김영석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설명 속에는 항상 인생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듯한.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유배지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섬이라 정치적 유배인들이 많이 왔죠.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유배, 고향을 그리워함, 새로운 삶. 그 단어들이 김영석 씨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민수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버스가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김영석 씨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선물한 그 시계. 멈춰있는 시침과 분침은 마치 그의 삶처럼 정지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평화의 절. 저녁 8시. 그곳에서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친절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씨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과 공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원인이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숙소에서 빠져나가야 해요. 김영석 씨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디로요? 바람과 평화의 절이라는 곳이에요. 민재. 아니, 민수가 거기서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정말 우리 민재일까요? 틀림없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김영석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밤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10년의 의문을 풀어낼 거예요. 버스는 제주도의 푸른 들판을 지나 다음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김영석 씨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제주 호텔방의 침대에 앉은 김영석 씨의 손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귓가에는 10년 전의 기억만이 울렸습니다. 여보, 좀 누워요. 하루 종일 쫓아다녔더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박순자 씨가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남편의 눈에 서린 슬픔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민재가 맞을까요? 김영석 씨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귓불 만지는 버릇, 말투, 그리고 그 눈빛. 너무나 똑같잖아요. 김영석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김영석 형사는 경찰서 앞에서 우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영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범죄 조직 흑풍회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추적해온 조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재가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17살 민재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샀어요. 김영석은 감동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빈티지한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마음에 드세요? 아버지가 추리소설 좋아하시니까 셜록 홈즈처럼 멋진 시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김영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민재야. 아버지, 약속해요. 이 시계가 멈추면 꼭 저랑 같이 고치러 가요. 그때는 둘이서만요. 그래, 약속하마. 그날 저녁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저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김영석은 흑풍의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조직의 비리와 범죄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요한 추적에 조직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과장님, 흑풍의 두목 검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신감 넘치는 보고를 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영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교에 확인해 보니 민재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하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석의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수사와 아들 찾기 사이에서 그는 날마다 갈등했습니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찾았지만 민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익명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사, 아들이 보고 싶으면 흑풍의 수사에서 손을 떼. 그제야 김영석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실종은 그가 수사하던 조직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놓치면 아들은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전화가 끊기고 김영석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려 꺼내든 순간 손이 떨려 시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똥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회중시계는 다시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그의 시간도 멈춘 것처럼 그는 즉시 조직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흑풍의 수사에서 손을 뗄 테니 내 아들을 돌려보내라.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형사 양반. 내 아들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놈들이 데려갔어. 혼란스러운 가운데 마지막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성산포 절벽 근처에서 민재의 가방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민재가 납치범들에게 쫓기다가 절벽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주 해안의 강한 조류를 고려할 때 먼 바다로 휩쓸려 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영석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그는 경찰 배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년 동안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박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니요. 내가 범인이야. 내가 민재를 위험에 빠뜨렸어. 김영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애가 정말 민재라면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을까요? 기억을 잃었대요. 사고로.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고라. 그럼 제주도에서 정말 절벽에서 떨어진 게 맞았던 거네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그건 모르겠소. 하지만 오늘 밤에 알아낼게. 김영석 씨는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바람과 평화의 절. 저녁 8시. 민수가 거기로 간다는 것 같아요.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1시간이 남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만나면 민재가 두려워할까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지.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영석 씨는 회중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바다 위로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뭐였을까요? 민재. 아니, 민수에게 뭘 주고 간 거죠? 김영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돼요. 혹시 그 사람들이 흑풍해와 관련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10년이 지났지만 그 조직이 아직 활동 중이라면. 김영석 씨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을 지킬 거예요. 두 사람은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김영석 씨는 사전에 알아둔 택시를 불러 바람과 평화의 절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는 관광지가 아닌데요. 현지인들만 가는 작은 절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택시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갈 때 김영석 씨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10년의 의문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석 씨는 문득 민재와 함께했던 마지막 제주도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기 봐요. 별이 정말 많아요. 12살 민재가 손가락으로 밤하늘을 가리키던 모습. 아버지, 이 도라르방 열쇠고리 꼭 사주세요. 제주도 기념품으로 가져갈래요. 조르던 민재의 모습. 아버지가 경찰이라서 자랑스러워요. 나중에 저도 아버지처럼 경찰이 될 거예요. 밝게 웃던 민재의 얼굴. 모든 기억이 김영석 씨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억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보, 저기예요. 택시가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 위의 소박한 절이었습니다. 바람과 평화의 절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절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의 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불빛이 보였고 그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해요. 김영석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불빛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다가갈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도 약은 잘 드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김영석 씨와 박순자 씨는 숨을 죽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정원에 노인과 민수가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접근했다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럼 이제 어쩔 셈이니? 여기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일? 제 투어에 이상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 어르신이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민재라고.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내 기억이 돌아오려는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열쇠고리. 민수는 주머니에서 도라르방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것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순간 김영석 씨의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와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민수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도 그를 따랐습니다. 민재야. 김영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머니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그 노부부군요. 민수를 쫓아온 이유가 뭐죠? 김영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재의 아버지입니다. 사찰의 정원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밤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고 멀리서 풍경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라고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영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민수 앞으로 반걸음 나서며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민수를 5해 전에 절벽 아래서 발견했을 때 그 아이는 심한 부상으로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주변에 아이를 찾는 사람도 없었고요. 김영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10년 전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김영석과 박순자, 그리고 그 사이에 웃고 있는 17살의 민재.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귓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진짜네요. 이 아이가 정말 민수와 닮았어요. 민수가 아니라 민재입니다. 김민재, 제 아들이에요. 박순자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제주도에서, 성산 근처 절벽에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산 절벽. 바로 제가 민수를 발견한 곳이에요.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와 노부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이분들의 아들인가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너를 처음 발견했을 때 넌 절벽 아래 바위 틈에 끼어 있었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었지. 그리고 그때 내가 널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어.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김영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흑풍에. 뭐라고요? 제가 수사하던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이 민재를 납치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난 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 대신 내 집으로 데려와서 몰래 치료했지. 간호사인 내 딸이 많이 도왔어. 넌 깨어나서도 기억을 모두 잃었고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 민수? 아니, 민재는 멍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도라르방 열쇠고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그때 갑자기 먼 곳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사찰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왔구나. 누구요? 김영석 씨가 물었습니다. 그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민수? 아니, 민재를 계속 감시해 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민재에게 돈을 주면서 정보를 요구했어요. 어떤 정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재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민재가 과거를 기억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김영석 씨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오랜 경찰 경험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민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민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의 조직이 위험해질 테니까. 차량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리 숨어야 해요. 할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뒤쪽 샛길로 도망치세요. 제가 그들을 잠시 붙잡아 놓을게요. 같이 가요, 할머니. 민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넌 부모님과 함께 가. 그놈들이 널 찾으면 더 큰 위험에 처할 거야. 김영석 씨는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와 함께 가자.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꼭 다시 찾아뵐게요, 할머니. 가렴.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사람은 사찰 뒤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차량이 멈추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야 하죠? 박순자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숙소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재는 조용히 두 사람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들의 아들인가요? 김영석 씨는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넌 우리 아들이야. 10년 전에 실종됐지. 우리는 그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거야. 민재는 머리를 감싸지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보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들이 어르신 부부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습니다. 안아봐도 될까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10년 만에 아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민재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드디어 찾았구나. 그 순간 산길 위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세요. 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김영석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두운 산길을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발밑에 돌들이 굴러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조심해요. 김영석 씨는 민재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간신히 산 아래에 도착했고 길가에 서 있던 타고 왔던 택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돈을 더 주고 기다려달라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타요. 택시에 오른 세 사람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길 위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빨리 가주세요. 김영석 씨가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을까요? 걱정 마.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지만 김영석 씨의 말과 달리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박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절 돌봐주셨어요. 제가 기억을 잃고 방황할 때 할머니께서 절 거두셨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주민등록증도 없고 지문 등록도 안 된 상태였어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조차 아직 만들지 않은 어린 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국 실종자 명단을 대조해봐도 제 나이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마 기록에 누락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절 민수라고 불러주셨고 나중에 제주도 지인의 도움으로 호적에 입적시켜 새 신분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제 진짜 이름이 뭐였죠? 민재야. 김민재. 김영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김민재. 민재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꺼내보듯이 왠지 익숙하게 들려요. 택시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요. 안전할 거예요. 김영석 씨가 말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선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침대 위에 놓인 여행 가방에 멈췄습니다. 가방 옆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어. 박순자 씨가 늘 들고 다니던 사진첩을 건네주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민재의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체육대회 사진, 그리고 제주도 여행 사진. 민재는 그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도라르방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손에는 도라르방 열쇠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민재는 주머니에서 도라르방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열쇠고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재의 머리에 강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머리가. 그의 눈앞에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들. 내가 김영석 형사의 아들이지?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너무 빨랐습니다.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아버지가 우리 형제를 잡아갔으니 우리도 그 형사놈의 아들을 가져갈 거야. 이후 억지로 배에 태워졌고 몇 시간인지 모를 시간을 배에 있다가 바닷가로 끌려갔고 몰래 도망치다 절벽 위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날카로운 바위,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도라르방 열쇠고리였습니다. 민재야, 괜찮니? 김영석 씨가 다급하게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깨달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나요. 조금이지만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김영석 씨와 박순자 씨의 얼굴에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무엇이 기억나니? 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들이 저를 납치했어요. 아버지의 수사 때문에. 김영석 씨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해치려고 했을 때 제가 대신 가겠다고 했어요. 틈을 봐서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에게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세 사람을 긴장시켰습니다. 또? 누구세요? 김영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텔 직원입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영석 씨는 민재와 아내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호텔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메시지가 뭐죠? 김영석 씨, 오랜만입니다. 그 순간 김영석 씨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10년 전 흑풍회의 조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무언가가 번쩍였고 다음 순간 김영석 씨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민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닥. 김영석 씨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둔한 통증이 남아 있었고 몸은 묵직했습니다. 그는 눈을 간신히 떴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 희미한 전구만이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순자 씨가 의자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영석 씨는 불러봤지만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호흡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어디 있니? 그때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김영석 형사 아니, 이제는 그냥 김영석 씨로군요. 오랜만입니다. 김영석 씨는 그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강태현, 과거 흑풍회의 간부였던 인물. 10년 전 김영석의 수사로 인해 조직의 많은 멤버들이 체포되었지만 강태현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영광입니다. 강태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지? 아, 그 녀석 말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살아있을지는. 김영석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과 발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복수에 집착하나? 강태현은 천천히 김영석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수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당신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가 납치된 진실도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건 우리 조직에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민재를 감시해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 녀석은 기억을 잃었더군요. 바로 없앨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죠. 김영석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러봐도 소용없습니다. 이곳은 제주도 외곽의 폐공장입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죠.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고함치는 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강태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조직원이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아버지, 강태현은 즉시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민재가 재빠르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잡아채는 순간 강태현은 민재의 정확한 격투기 실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몸싸움 끝에 권총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강태현은 벽에 밀려 제압당했습니다. 어떻게
민재는 그를 무시한 채 김영석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재빨리 아버지의 묶인 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그래, 민재야. 넌 어떻게 탈출한 거니? 민재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은 기억나요. 특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김영석 씨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거? 네, 아버지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죠. 위험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하라고. 김영석 씨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 그는 아들에게 기본적인 자기 방어법을 가르쳤었습니다. 형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저를 별도의 방에 가뒀는데 거기서 탈출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과소평가했나 봐요. 강태현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민재는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10년 전부터 할 말이 있었어요. 뭐? 당신이 절 납치했을 때, 절벽에서 밀어버렸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맹세했죠.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태현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넌 기억을 잃었고 10년이 지났어. 이제 와서 무슨 진실을 밝힌다는 거지? 이것입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강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뭐지? 할머니가 저를 찾아냈을 때 제 주머니에 이게 있었대요. 녹음된 상태로. 할머니는 처음엔 경찰에 주려고 했지만 제 몸 상태가 위독할 때 녹음 내용을 들어보셨대요. 그 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쁜 조직원들의 대화가 담겨 있었고 할머니는 그들이 경찰까지 매수했다는 내용을 듣고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셨던 거죠. 당신이 저를 납치한 날의 대화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 자백한 내용도요. 그날 아침 전 평소처럼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 영어 수업은 녹음해서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이거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사주셨던 가장 비싼 녹음기예요. 김영석 씨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그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니. 강태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그걸 내놔. 이미 늦었어요. 제가 호텔을 탈출하기 전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보냈으니까요. 그 순간 강태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격분에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안 돼. 김영석 씨가 소리쳤지만 그보다 빨랐던 것은 민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운 태권도와 특공무술 실력을 발휘해 민재는 재빠르게 강태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강태현의 팔을 잡아 총구를 위로 향하게 했고 총은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쾅! 총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석회가루가 떨어졌습니다. 김영석 씨는 묶인 의자째로 일어나 강태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강태현의 복부를 강타했고 그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권총을 집어 강태현을 겨냥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공포와 분노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마저 손을 풀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박순자 씨의 묶인 손을 풀며 조심스레 그녀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박순자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민재는 괜찮아요. 민재가 우리를 구했어요. 그녀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밖에서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경찰에 연락했구나. 김영석 씨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네. 호텔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정말 보냈고요. 강태현은 무너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군. 여러 명의 경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강태현과 다른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김영석 씨는 민재와 박순자 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경찰서에서 김영석 씨는 10년 전 일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민재의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강태현과 그의 조직원들은 유죄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김영석 씨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영석 씨,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찾으시다니. 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당신 아들은 정말 용감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잃고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다니. 김영석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검사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세한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가족과 함께 쉬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와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호텔 방에는 돌아갈 수 없었기에 경찰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을 마련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기억을 잃고 있는 동안 두 분은 계속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김영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잃고 두 분을 잊어버려서. 박순자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재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찐으로 행복해. 민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냄새, 아버지가 책 읽어주시던 목소리, 그리고 함께 놀러갔던 제주도 여행. 김영석 씨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민재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버지 생일에 선물해드린. 그래.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이 시계는 멈춰 있었어. 마치 내 인생처럼. 민재는 시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약속하셨죠? 시계가 멈추면 함께 고치러 가기로. 김영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약속했지.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네요.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집으로요. 그 말에 김영석 씨와 박순자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민재야. 집에 가자. 함께. 창밖으로 제주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10년 전 민재가 좋아했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중시계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어쩌면 시계처럼 멈춰있던 그의 시간도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민재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주도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집이었던 그 섬은 이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옆자리에서 김영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조금 복잡한 기분이에요. 민재는 도라르방 열쇠고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돼요. 갑자기 떠나게 돼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걱정 마라. 경찰이 할머니를 찾아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찾아뵐 거야. 민재야, 기억이 얼마나 돌아왔니? 박순자 씨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놓칠까 두려운 듯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은 꽤 선명한데 청소년 때 기억은 아직 단편적이에요. 무리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기억날 거야. 사실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꿈이 뭐였는지, 그런 것들이요. 넌 경찰이 되고 싶어 했어. 김영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도 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할 거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잃어버린 10년과 달리 그의 부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가이드 일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했어요. 제주도의 역사, 자연, 문화. 아마도 제 안에 있던 알리고 싶은 충동 때문인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경찰의 꿈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요?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과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0년 만에 민재가 보는 고향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집에 도착할 거야.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 집이 궁금해요. 변한 게 많을까요? 거의 그대로야. 내 방도 그대로 있어.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10년 동안 우리는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민재는 창밖으로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건물들, 바뀐 거리 풍경,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기가 우리 동네예요? 택시가 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 저기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야. 김영석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조용한 골목 안의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집은 오래됐지만 정겨워 보였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풍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선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자, 민재야. 박순자 씨가 부드럽게 등을 밀었습니다. 김영석 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안 냄새가 민재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의 파편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김치찌개 냄새, 아버지가 서재에서 책을 읽는 소리, 계단을 뛰어오르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던 순간들. 민재야, 괜찮니? 박순자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네, 기억이 돌아와요. 많이.
민재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아버지의 서재. 모든 공간이 조금씩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 방이잖니. 민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책장에는 그가 좋아했던 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액자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떡해요? 10년 동안 두 분은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민재는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겪었을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10년의 이별이 만든 슬픔과 재회의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재야. 한참 후 김영석 씨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는 서재로 가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가 사라진 후 내가 매일 써온 일기야. 민재는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권의 작은 수첩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내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듯 썼어. 언젠가 내가 돌아와서 읽어볼 수 있길 바라면서. 민재는 조심스럽게 수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시작된 아버지의 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넌 우리 아들인데. 박순자 씨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했던 김치찌개였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석 씨가 경찰을 그만두고 사립탐정으로 일하며 계속 민재를 찾아왔던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회중시계요. 아직 멈춰 있나요? 김영석 씨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의 바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속했죠? 시계가 멈추면 함께 고치러 가기로. 그래, 약속했지. 내일 함께 시계방에 가요. 식사 준비가 되었다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민재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떠니?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기억하던 그 맛이에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행복한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10년 동안 침묵에 잠겨있던 집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민재는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베개 밑에서 그는 17살 때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실종 전날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버지 생신이다. 회중시계를 선물할 예정이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다. 나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경찰이 되고 싶다. 민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날의 서울. 김영석 씨 부부는 마당에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이제 정확히 시간을 가리키는 회중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서류 가방과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실종자 찾기 사무소를 개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거실에는 축하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민재는 심리 치료를 받고 검정고시를 통과했으며 아버지에게 탐정 일을 배웠습니다.
이것 좀 봐요. 민재는 액자 속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꺼냈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재야. TV에서는 강태현의 유죄 판결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별빛 아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도 할머니 감기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대. 다음 주에 함께 찾아뵙자. 민재는 도라르방 열쇠고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사무실 열쇠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분의 믿음이 저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다음 날 새 사무실에서 민재는 부모님의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도라르방 인형과 편지였습니다. 이제 내가 실종자들을 찾고 그들의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첫 의뢰인은 동생을 찾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을 잘 알아요. 저녁에 민재는 부모님과 식사하며 첫 의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네요.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다른 이들을 돕는 힘이 된단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 출발을 했다. 1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다. 멈춰있던 회중시계처럼 내 인생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멈춰있던 우리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민재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회중시계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가볼까?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찬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